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하는데 요즘은 또 심해졌다 하니까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글쎄 다른 사람하고 크게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만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없었다. 누구하고 식사한 적도 없었다. 다만 공원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다녔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하고 밥 먹은 적이 일주일 동안 없었다. 혼자 밥 먹었다. 누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다만 공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공원을 좀 산책을 했다. 그게 마지막 그것밖에 없는데 코로나 걸려서 고생합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많이 늘어난다 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다시요. 저번주도 말했지만 어제도 보니까 어떤 학원에서 뭔가 또 서로 이제 언쟁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더워지고 공부는 안 되고 짜증은 나고 저 언니는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점수는 높고 대답은 잘하고 그러면 막 짜증 나죠. 이제 그러면 괜히 그 언니가 보기 싫어져. 저 사람이 보기 싫어져. 그러다 보면 조금만 말실수 갖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감정평가가 어렵다 해버리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반드시 요거 맞춰야 되고 오늘 하게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있습니다. 이도 반드시 맞춰야 되고 두 문제는 무조건 노출됐으니까 맞춘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원가법, 거래설비고법, 수익환원법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여기에 막 이론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그런데 계산 문제 나오면 좀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제가 언급한 것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원가법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원가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조도량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제조도량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그럼 제조도량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네 가지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소리예요. 제조도량가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거 다 하지 말고. 그럼 제조도량가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준 시점. 전혀 안 배운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제가 공부 요령이니까 그거 하나만 언급하고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할 거예요. 책 페이지 수는 171쪽이요. 171쪽 가면 그러면 제조론가 나오잖아요. 그 제조론가에서 제가 기준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진하게 안 됐는데 기준 시점. 그러니까 제조론가 네 가지 말고 간답니다. 네 가지만. 기준 시점. 그 다음에 무슨 건설 기준? 도급 건설 기준. 그 다음에 수급인의 이윤이, 개발업자 이윤이 제도량가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종류의 복조원가, 다른 말로 복제원가, 재생산 비용이 있고, 대치원가, 대체비용, 대체원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복조원가 그러면 끝나면 좋을 텐데, 복조원가를 복제원가 이렇게 부르고, 재생산 비용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조원가에서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자 하나만 1번만 물리적 그것만 대치원가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2번하고 3번은 큰 의미가 없고 물론 2번하고 3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나오면 출제자가 우리를 죽이자는 말이고 근데 1번하고 4번 정도만 1번 기능효용 그러면 대치원가 그럼 기능효용 측면의 원가 대치원가로 최저원가 산정했습니다. 그럼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요거 하시면 돼요. 그게 제조론가 공부 방법 그거야. 그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봐봐요. 제조론가 그러면 제가 네 가지 그러잖아요. 제조론가 네 가지. 만약에 제조론가 나오면 요 네 가지에서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럼 네 가지가 봐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조론가 그러면 기준 시점, 도급 건설 기준, 그다음에 수급인의 이윤이 제조론가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치원가하고 복조원가가 있다. 복조원가, 복제원가, 재생산 비용이라고 한다. 그럼 복조원가, 복제원가는 물리적만, 물리적 측면의 원가. 대치원가는 기능효용 측면의 원가.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냐면 물리적 측면에서 차가는 대치원가는 그런다고. 물리적 측면에 차가는 대치원가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치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능효용 측면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를 물리적 감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계산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 177쪽 가면 거래사례 비교과에 다 정리됐고. 자, 오늘은 수익환원법부터 해서 쭉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책은 몇 페이지로 가자면
181쪽에 공시지가기준법이 있고 가운데쯤에 제5절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공부할 건데, 자, 수익환원법 볼까요? 수익환원법 181쪽에 이 말, 여기 수익환원법의 의, 여기에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랬네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매우 잘 나온다. 그러면 자, 수익환원법을 이제 논리적으로 좀 보면 이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가액 구한다. 가액. 그럼 가액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료비고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그럼 원가법은요. 이 건물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제조들 원가를 구해서 거기서 감가 수정한다. 감가 누계액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가법. 그러면 거래사료비고법은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부동산과 가치 형성 요인, 즉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를 선택하고 그 거래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사시 지기면 그렇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오늘 배우게 되는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이다. 수익. 원가법은 비용. 이 부동산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비용성.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라고 해요. 시장성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이렇게. 그럼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에부터 예상되는 수익에 입각해서 가격 구하겠다. 그래서 수익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수익성의 원리. 수익성의 사고. 이렇게. 그럼 이제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할 건데,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익환원법 잠시 멈추고, 우리 투자론에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투자론에서 뭘 배웠냐면, 현금 흐름 배웠어요. 현금 흐름은. 투자론에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 현금 흐름이 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할 때 현금 흐름. 그럼 여기다가 영업 현금 흐름 한번 써보자고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이렇게 했다고. 그럼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은 가장 먼저 뭐가 나왔을까요? 가능 총소득이 나왔습니다.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고 나오면 뭐가 나왔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왔죠. 순영업소득. 이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네? 자, 순수익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나면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그 세전 현금 수지를 세전 현금 흐름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자, 이게 영업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수익. 순영업소득도 수익. 세전현금은 세후현금은 이것도 수익이야. 수익.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부터 예상되는 요 수익. 이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하겠다. 그게 수익환원법이야. 그러면 요 순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하는데 이 순수익은 환원한다. 이렇게 불러. 환원한다. 요 환원한단 말이 현재가치 만든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하고 세후현금 흐름은 얘는 현재가치 만들 때 이거는 할인한다 이렇게 불러. 할인한다. 이걸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하는데 근데 순수익을 환원한다고 하고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이거는 이제 세전, 세후 빼버리면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걸 수익환원법이다 그래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봐봐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을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 지문은 엄청 잘 나오죠. 작년에 이렇게 냈어요. 수익 분석법이란 장래에 산출하고 쭉 이렇게 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수익 분석법 생각납니까? 수익 분석법 순필. 순수익하고 필요 경비 찾으면 된다. 여기 이제 이 지문은 매우 비밀하게 나오는데 이제 주의할 거. 여기 수익환원법 쭉 나와서 장래 순수익, 그다음에 환원 할인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옳은 지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출제자가 이 가액 자리에다가 임대료라고 준다고. 임대료.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의미 아셨죠? 아는 지문이 나오면 끝까지 읽어야 돼. 어디다 함정을 파놓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수익환원법. 자, 지금부터 이제 지금 설명은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이제 논리를 설명한 논리.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가능 총소득도 있고, 유효 총소득도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이용해서 가격 구해도 다 수익환원법이야.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원가법은 그냥 원가법이야. 근데 수익환원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이 수익환원법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우리 부동산 공법, 내일 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익환원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요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수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뭐 총소득 승수법 이렇게 부른다고. 그다음에 순용업소득 가지고 한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구했다. 이것도 수익환원법이야. 근데 얘는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 얘는 직접환원법.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환원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직접환원법은 수익환원법 속에 속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소리야. 개발법이, 도시개발법이 부동산 공법에 들어가 있듯이. 얘들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부동산 가격 구한다. 얘들은 뭐라 하냐면 DCF,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이건 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여기 얘들 가지고 수익가격도 수익환원법, 얘 가지고 또 수익환원법, 얘도 수익환원법이야. 근데 우리 시험은 요것만, 주로 이것만 나온다고. 이것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개념에서는 무조건 순수익을 환원한다.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이렇게 한다고. 순수익은 환원한다 하고 현금을 할인한다. 여기에 지금 현재가치 만듭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가치. 현재가치를 만듭니다.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현재가치 만든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수익환원법은요. 수익을 환원한다. 현재가치 만든다. 그럼 이 수익이 현재 수익입니까? 과거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 환원한다. 현재가치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현재인데 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수익환원법 봐봐요. 장래 수익을, 미래 수익을, 요 수익을 이렇게 현재가치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그럼 왜 이 말을 하냐면 부동산의 가치 정의, 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부동산의 가치란 이 부동산 대상들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 그런다고. 편익의 현재가치. 이게 부동산의 가치 정의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 정의하고 수익환원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야. 부동산의 가치 정의가 이 부동산을 대상들은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 만든다잖아요. 근데 수익환원법이 이 부동산을 대상들은 수익을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 만든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 정의에 딱 들어만든다. 그래서 가치 정의에 부합하다. 이렇게. 제가 수익환원법에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개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의 사고, 가치정의 부합하다. 이거는 굳이 이거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영속성, 가치정의, 예치견치, 수익환원법. 가치정의에 부합한 게 수익환원법.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환원법의 개념까지 끝났으면, 이제 수익환원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온 직접환원법. 그럼 직접환원법이 뭔데? 요 계산식이 요 직접환원법이야.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요 직접환원법 수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수식 틀린 거 아닙니다. 요 틀린 거 아닌데 요거를 좀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럼 요 계산식은 부동산 가치는 여기 수익환원법이요. 직접환원법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할 거. 이걸 그냥 우리 수익환원법을 하자고요. 이게 수익환원법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환원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환원법의 공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원가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하고 거래사례 부분 사사시 지계면 그럼 수익환원법은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공식을 알면 수익환원법은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이 공식만 기억하면.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좀 바꿔서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수익환원법을 좀 본격적으로 직접환원법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수익환원법 제가 설명하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 개념.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수익환원법 설명하는데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이 머리 아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근데 요거 수익환원법 최근 10년 동안 이론으로 나온 거 지금 막 이론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31회 때. 10년 동안 이론 나온 건 31회 때 딱 한 번. 그럼 나머지 10년 동안 9번. 9년 동안은 계산 문제. 4문제가 낸다고. 4문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주로 계산 문제를 낸다. 매년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요 계산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환원법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 대상들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것이다?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수익환원법의 공식이야.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
순수익하고 한원율. 그럼 순수익이 나올 확률은 5%도 안 됨. 그럼 순수익은 요 순수익이 쟁점이 되면 그러면 이것만 이 순수익은 이 부동산부터 나오는 미래 수익입니까? 과거 수익입니까?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라만 장래 순수익이라는 거, 미래 순수익이라는 거 요것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순수익은 현재의 순수익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뭐 X? X 현재 순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순수익은 과거의 순수익이다. 그러면 X. 과거의 순수익이라 안 나오고 이렇게 낸다고. 지난 1년간 순수익. 지난 1년간 순수익은 현재 순수익, 미래 순수익, 과거 순수익. 과거 순수익.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지난 1년간 순수익에 한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가 우리 시험 지문에 봐요. 지난 1년간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난 1년간 순수익에 한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구했다. OX. X 틀렸잖아요. 수익가액은 대상 부동산의 지난 1년간 순수익이 아니라 미래 순수익이니까. 자, 그럼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순수익 이걸로 끝. 그럼 순수익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순수익하고 한원율. 그럼 이제 한원율만 공부하면 돼. 그럼 한원율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한원율을 어떻게 접목시키자면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거든. 분수식에서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분수식에 이 두 개를 자리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 한 7, 8번 나왔던 거. 한원율과 부동산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 했다고. 여러분 책에 여기 어디에 써졌었냐면 그러면 합계 시한가치 할 때 써졌을 거야. 합계 시한가치 할 때. 거기 부분에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원율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이 공식에서 일단 이 공식이 수익환원법 공식인데 요 가로넣기도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계산 문제도 풀거든요. 수익환원법은 주로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나오면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냥 줘요.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수익환원법 요 계산 문제 나왔는데 40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예를 내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보시라고요. 40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지.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가. 그럼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나오면 여기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수익환원법 이 공식을 통해서 수익환원법이 다 정리된단 말이에요. 순수익은 정리됐잖아요. 그럼 한원율만 공부하면 되는데 한원율 공부하기 전에 두 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럼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OX? X. 떨어진다. 반비례니까.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반비례. 이 분수식에서 비례, 반비례 이것도 엄청 많이 했다고. 자, 쓰지 말고 제가 했던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쓰지 말고요.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이런 공식 봤을 거라고. 반비례. 또 이렇게 했다고. 네일리의 소멸률 법칙에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그래도 반비례한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봐봐요. 네? 근데 여러분 몇 사람의 눈빛은 최근에 오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왔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거지. 그 누가 계속 저하고 수업했던 분은 몇 번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공부가 이게 지랄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너 마스크 내려. 입을 때려버리니까. 공부가 어떻게 가장 쉬워? 가장 어려운 거지. 공부가 짜증나고. 자, 이거 됐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논리가 됐으면 이제 한원율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럼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거든. 그럼 한원율 공식 가볼게요. 자, 한원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원율이 주로 나오니까 여기 나오니까 시험은 이론적으로 나와도 한원율이고 계산 문제도 한원율을 잘 물어보고 그럼 한원율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 뭐 상관없잖아요. 나눈 것이다. 그죠? 그럼 31회 때 냈다고 했는데 수익환원법 이론적으로 31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한원율은 순수익의 부동산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OX. X.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어렵다 해버려요. 그냥. 왜? 정신을 안 차리니까. 예?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한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기억하면, 직접 하는 공식을 기억하면 한원율 공식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자리 바꾸면 되니까. 예?
자, 이제 환원율로 가볼게요. 그럼 환원율이 중요하니까. 환원율은 의의가 순수익을 자본하는 이율로서 이 말 가지고 틀린 말 안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 만드는 이율로서 그 말이야. 이건 안 중요해요. 그럼 이게 중요하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요거 분수식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에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얘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그럼 분자 부분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지. 환원율은 순수익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원율은요. 노란 거.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OX? 자, 지난 31회 때는 곱한 값이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면은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있다? 반비례 관계있다. 요 부동산이, 여러분들 요 부동산이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죠, 자산. 자산. 그러면 여기다 자산 넣는다 말이야, 자산. 자산. 그럼 환원율은 어떤 자산으로부터 나온 순수익을 그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OX?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앞에가 부동산 넣어도 되고 자산을 넣어도 상관없고 여기다 이제 자산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산 가격 이렇게. 그럼 환원율과 자산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환원율은 이제 의미를 했는데 이 환원율의 구성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환원율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살면서 환원율을 처음 듣는 말도 있다. 뭐 처음 듣는 거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환원율을 20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예?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다른 것은 잘 안 되는데 또 그것은 금방 반응하신대. 이렇게. 그런 것은 금방. 그거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인데 금방 반응하시네. 그거는 반응 안 되고 왜 그러신데요? 그런 건 반응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환원율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환원율의 본질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환원율은 수익률이고 요구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수익률. 환원율은 요구수익이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할까? 환원율이 요구수익입니까? 그렇게 시험은 안 나와. 근데 환원율이 요구수익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있자만이 환원율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풀린다고. 환원율은 요구수익이다. 자, 그러면 왜 환원율이 요구수익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몇 개 안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기 봐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말만 많이 했지만, 요거 반드시 기억한다. 요거. 그 다음에 영가의수,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연출, 수가능법, 가치정의 수가능법 부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하는법을 가서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순수익하고 환원율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수익은 요것만, 과거 그럼 틀리면 장래의 순수익이다, 미래 순수익이다. 그럼 이제 환원율만 공부하면 수익하는 부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원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환원율의 의의를 봤어요. 이 공식을 통해서. 그럼 이 공식은 어디서 도출됐어요? 직접하는 법.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그래서 자리 바꿔서 이 공식이 나왔죠. 그 비례 반비례까지 다 됐어요, 이제. 그럼 환원율의 이제 구성인데 여기 이제 환원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수익률이라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사례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얘는 13회 때, 14회 때 그때 나오고 요즘 잘 안 나와요. 예? 얘를 이제 환원율의 구성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수, 자본 회수율 회, 그래서 환수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환수에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환원율의 본질은 뭐라고요? 수익률. 환원율의 본질은 뭡니까? 수익률이에요. 자, 이제 칠판 봐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 있는데, 그런데 1번 은행에다 예금해요. 그럼 예금했더니 은행에서 1년간 이자를 얼마 줬냐면 1억을 줬어요. 그럼 이자율이 몇 %인가요? 이자율은 10%예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몇 %예요? 내 돈의 수익률? 10%잖아요. 내 돈 10억, 내 돈 10억이 들어갔는데, 은행에다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1억씩 이자를 준다잖아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10%잖아요. 그러면 요 이자율하고 내 돈, 내 자본의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됐습니까? 자, 이제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해보자. 자,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경비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수입,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경비 빼고 뭐 공실 다 빼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수입이 1억이라 1억. 그럼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해서도 1억의 수입, 부동산에 투자해서도 1억의 수입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할래요? 아니면 은행에다 예금할래요?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안전. 맞아요. 안전하게요. 맞습니다. 안전하니까 은행에다 예금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고, 물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래서 1억의 수익이 나왔다. 은행에다 이자 수입도 1억이 똑같아요.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면 요 1억 이자를 빼내도 그대로 원금 10억이 남아있어요. 맞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이 감가되거든요. 감가. 그럼 요 1억의 수입인데 이 중에서 실질 수입은 감가가 1,000만 원이 됐다면, 그러면 실질 수입은 뭐예요? 9천만 원이다. 9천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의 수입이 나는데 이 1억의 수입은 두 가지란 소리예요. 실질 수입. 실질적인 수입은 9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감가가 1,000만 원 된다면, 그럼 감가액이 얼마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돼, 두 가지로.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자율, 수익률이 몇 퍼센트요? 9%잖아요, 9%. 그러면 1,000만 원이 감가되니까 이 1,000만 원이 감가액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 은행하고 똑같은 수입이 되려면, 그러면 수입이 1억이어야 되겠습니까?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돼야지. 1억 1,000만 원. 그러면 이 감가액만큼 빼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본 회수율 그런다고. 내 돈 들어가서 빼내야 된다. 내 돈 이제 10억에서 감가되니까. 그럼 자본 회수율이 몇 퍼센트? 1%? 10억에서 1,000만 원 1%.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0%가 된 거라고. 10%? 그러면 요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에 뭔가 꼬리표 붙었으니까 이걸 한원율이라고 부르는 거라. 한원율. 그러면 한원율의 본질은 뭡니까? 한원율의 본질은 회수율입니까? 수익률입니까? 수익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감가가 1년에 1,000만 원씩 되면 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이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해야지. 나 부동산에 투자 감가되니까 그 감가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9천만 원만 내 수입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감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사는데 그 월세 주인이 월세를 뭐 50만 원 할 때 그 월세 속에 감가액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월세 수입은 집 주인이 감가액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감가액. 당신이 살면서 이 부동산이 1년에 만약에 200만 원 감가되니까 그 200만 원을 1년에 12달로 나눠서 18만 원씩 그 임대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요 감가상각액만큼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원율이 결국은 요구수익의 개념이 되는 거라고. 요구수익이. 자, 이제 됐어요. 이해 안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이해 되신 분도 있고, 이해 안 됐어도 이제 결론이요. 한원율은 환수회. 근데 수익률이 이자율이에요. 수익률이 이자율로 봤잖아요. 수익률이 이자율하고 할인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 회수는 왜 한대요? 감가상기 때문에. 감가상각률. 그럼 한원율은 본질이 환수회니까 수익률하고 회수율로 구성되는데, 이 수익률 자리에 이자율 써도 상관없죠. 수익률 자리에 할인율 써도 상관없죠. 그럼 한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회수율,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이자율 플러스 회수율, 이자율 플러스 상각률, 여러 가지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원율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근데 꼭 수익률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수익률 자리에 할인율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한원율은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 할인율 플러스 회수율,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이자율 플러스 회수율, 이자율 플러스 상각률. 지랄.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면 한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할인율을 더한 것이다. 한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할인율을 더한 것이다. OX? X. 이해되셨죠?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한원율은 요구수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원율이 요구수익이라면, 자, 이거 봐요. 한원율이 요구수익입니다.
그럼 이제 요구수일은 우리 다 배웠으니까 자, 요구수일 배울 때 이런 거 있다고. 요구수일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이렇게 쓸 건데 요거 기억나신가요? 이렇게. 그러면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율이 높아진가요?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율이 높아진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높아진다. OX. 오잖아요. 요구수율하고 환원율이 요구수율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또 해볼까요?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높아진다. OX. 은행 이자율이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무위험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잖아요.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이제 환원율의 구성까지 봤습니다. 자, 환원율 산정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16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16회 이후로.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왜 이제 동그라미 써서 시조 12 이렇게 했냐면 이게 시조 12 외우는 방법인데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그다음에 이제 에루드법 있어요. 에루드법 있습니다. 에루드법,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 그래서 시조 12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왜 시조 12 외웠냐면 예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거. 그래서 앞머리 따서 시조 12 외웠던 거예요. 16회 이후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몇 년 안 나왔어요? 거의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중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 그나마 봤으니까 이제 요 정도. 투자결합법이 나오면 요것만 하시라고.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요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제가 논리를 설명해봐야 지금은 환원율 논리를 설명하는데 벌써 눈빛이 이상해졌는데 요거 논리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투자결합법 나왔습니다. 그럼 뭐요?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것만. 투자결합법 나왔습니다.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봤네요.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은 투자이론에서 부채 감당률 할 때 이미 다 봤던 거예요. 요 세 개를 곱하면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성수 요 세 개를 곱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요 세 개를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요 세 개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순수익 부동산 가격 이렇게 된다고. 여기 뭐요? 환원율이잖아요. 여기 환원율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세 개를 곱하면 요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하면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버리면 환원율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네. 이걸 부대저라고 외우는 거예요. 부대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로넣기 나옵니다. 이렇게 가로넣기.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이렇게 한다고. 그냥 환원율 써놓고 부채 감당률 써놓고 환원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써놓고 대부비율 자리에 기억을 써놓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부비율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부채 감당법이 있다는 거. 어차피 환원율은 계산 문제를 자주 주니까 자, 그러면 요 사례 부채 감당법 환원율 구하는 사례 보여. 사례 줬는데 부채 감당률 1.2라고 줬어요. 대부비율이 60% 줬습니다. 저당 상수가 0.1 줬어요. 그럼 세 개로 곱하면 돼. 세 개로 곱하면 대부비율 자리에 대부비율하고 안 줘요. 그럼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이 뭐 있을까? 저당 비율.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이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을 엄청나게 외울 수 있는 거 봤어 제가. 다 봤다고. 근데 외웠는데 뭐 할 거예요? 여기다 못 써먹으면 어떡해?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넣기가 여기가 기억에서 가로넣기가 실제로 나왔는데 그럼 여기 대부비율 들어가야 되잖아. 대부비율 들어가야 되는데 답은 대부비율 아니에요? 답은 저당 비율이었어요. 저당 비율. 대부비율하고 저당 비율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대부비율 해도 되고 융자 비율 해도 되고 저당 비율 해도 되고 융자 비율 해도 되고 차입 비율 해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환원율 산정할 때 부채 감당법 뭐라고요? 부대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걸 부대저라고 그래. 부대저. 근데 봐봐요. 환원율 구할 때 부채 비율, 대부비율, 저당 상수. 그래도 부대저야. 앞머리 따면. 지금 이해됩니까? 봐봐요. 자, 환원율 구할 때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이래도 부대저거든. 그럼 한원율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이 자리에 부채 감당률 들어가야 돼? 부채 비율 들어가야 돼? 부채 감당률. 이 부가 부대저에서 이 부가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원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마무리됐고,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가? 자, 이걸 외우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책이 없는 건데 이걸 외우셔서 적용하셔야 돼요. 한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한원율의 본질은 구성은 환수회. 환수회. 요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 할인율, 이자율.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한원율을 구하면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한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한원율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부채 감당법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법은 부, 대, 적.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아셔야 되고, 이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요. 이렇게 가로넣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로넣기. 여기 들어갈 말. 한원율, 순수익, 여기 들어갈 말. 부동산 가격. 한원율, 자본 회수율 나왔죠? 그럼 한수에.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 없으면 할인율. 이자율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물리적 투자라고 보면 토지 건물 나오는 거야. 토지 건물. 여기 봐요. 이거 엄청 어려워하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요. 토지 비율 나왔죠? 그럼 토지 한원율. 그러면 건물 비율 나오면 여기 뭘 들어갔고? 건물 한원율이죠. 건물 한원율.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안 써놨는데 여기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제가 안 써놓은 거라.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자, 어떤 게 금융적인가 볼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하고 건물로 보겠다. 이 부동산을 토지 건물로 결합으로 보겠다. 그러면 금융적인 겁니까? 물리적인 겁니까? 물리적. 눈에 보이는 게 물리적이랴. 저 토지 건물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는 넓은데 건물은 적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물리적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이니까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금융적으로 본다. 금융적으로. 그러면 금융적으로 보면 그거 얼마짜리니? 30억짜리야. 네 돈은 얼마 들어갔어? 10억. 그럼 은행 돈은 20억. 그게 금융적이야. 그럼 금융적이면 여기 금융적이면 토지가 나오겠습니까? 돈이 나오겠습니까? 돈. 네 돈 얼마니? 네 돈을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비율 나온다고. 그럼 곱하기. 토지 비율 나오면 토지 한원율이겠죠. 그러면 지분 비율 나오면 무슨 한원율일까? 지분 한원율이겠지. 지분 한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그냥 생각 안 해도 느낌이 있잖아. 아, 그렇구나. 토지 비율 토지 한원율. 건물 비율 건물 한원율. 그럼 지분 비율 나오는다. 여기다가 저당 한원율 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 지분 한원율 이렇게 나온다고. 지분 한원율. 이렇게. 자, 플러스 지분 나왔으니까 저당 나와야지. 남의 돈. 그럼 저당 비율 곱하기 여기 무슨 한원율? 저당 한원율이겠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파. 공법이나 민법 때문에 결혼이 어렵지 결혼 별로 어려운 거 없다고. 결혼만 한다고 봐요.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 근데 민법하고 공법 때문에 그거 해야 되니까. 내일은 또 공법 해야 되나? 결혼 제가 몇 개 여러분이 알려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일 공법 선생님 와서 싹 밀어내잖아. 결혼을. 머릿속에 몇 개 결혼이 좀 걸려있는데 싹 밀어내. 자 여러분 이제는 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금융적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채 감당법은요. 부, 대, 적. 끝. 자, 이걸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푼다고, 계산 문제. 자, 이제 이거 지워버릴 거고, 빨리 지워버려야지. 또, 책에 다 있는 건데, 많이 또 열심히 써는. 책 바로 옆에 있는 데다 또 옆에다 쓰고, 혼자 웃어 또. 있는 데 썼다, 그러면서.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평. 요거는 아마 강의 노트는 요거 있어요. 요 기본, 필수서에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잡아요. 요거 여기서 시험은 어떻게 있는가 볼게. 자, 수익하는법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수익하는법 다 끝났는데, 뭐 책 보면, 그러면 이제 182쪽에 한원율 산정 방법에서 뭐 시장 추출법 뭐 복잡하게 좀 나누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뭐 장단점도 다 필요 없고 봐요. 그럼 이제 수익하는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온가?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 수익하는법은 계산 문제 잘 되니까. 계산 문제 논리는
숫자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거 없어요. 자, 봐봐요. 제가 이제 수익하는법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익하는법이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럼 요 계산 문제가 순수익 구해봐라. 순수익. 아니. 한원율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한원율 계산. 한원율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럼 한원율 계산 문제가 여기 한원율 구하는 수식 나오죠. 수식. 이걸 이용해서. 그럼 1번 아니면 5번을 살죠. 1번 아니면 5번. 2번은 안 나오고 계산 문제. 2번이 계산 문제 나왔다. 그거는 20년 전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예? 요거. 1번, 5번, 이걸 이용한다고. 1번, 5번.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요거, 물리적 수익하는법은 이걸 직접 이용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수익가에 부동산 가치 구할 때 이걸 이용하는 게 나오고, 그냥 한원율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럼 이제 시험은 한원율 구할 때 저 두 가지인데 이제 사봐봐요. 한원율 계산 문제 나오는데 요 문제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3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한원율 구하겠으니까 어떤 걸 이용할래요? 번호 붙여봐요. 번호 몇 번? 1번. 여기 한원율 계산하는 이 방법 중에서 부동산 가격 들어간 거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한원율 계산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3억이다 이렇게 준다고. 3억이다? 그러면 1번 이용한다고. 그럼 계산하기 좋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지금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해볼게요. 최근에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주냐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주면서 순수익이 1억입니다. 이렇게는 안 줘. 그럼 순수익 1억이다. 그럼 한원율 구하라. 그럼 몇 퍼센트? 10%. 10% 이렇게는 안 준다고. 이렇게는 안 주고 뭐라고 주냐면 순수익을 안 주고 이제 순수익을 구하기 준다고. 그럼 순수익을 구하기 주면 가능총수도 1억 이렇게 준다고. 그다음에는 공실손실 상당액. 공실손실 상당액. 가능총소득의 10%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합시다. 유효총소득의 뭐 30%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정도가 2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숫자만 약간 달라요. 숫자만.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숫자만 다르고 요금 됐다고. 그럼 봐봐요. 한원율 계산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면서 한원율 계산하라고 했어요. 한원율 계산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 나왔네요. 그럼 저 1번 공식. 얼마나 외웠을까? 이거 1번 공식. 외워서 뭐 할 건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산 문제 아주 간단한 거 나오면 그거 보고 어떻게 풀지를 몰라. 그럼 한원율 계산하겠으면 우리 한원율 외웠던 거. 한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하게 나눴다. 그럼 계산해보자고요. 자, 계산합시다. 계산은 빨간색으로. 부동산 가격은 얼마? 10억. 그럼 뭔만 구하면 돼요? 순수익. 순수익 구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봐봐. 가공기, 유영순 하면서 언니 우리 선생님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거 유튜브 들어보면 가공기, 유영순 막 짜맞추고 그거 차려거든. 그렇게 했잖아. 그거 뭐 했을까? 요거 할 때로 해야지. 요거 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구해봅시다. 순수익 가능총수득 1억. 여기서 공실손실을 상당히 빼야 되잖아요. 그럼 공실손실 상당액은 가능총수익의 10%니까 1,000만 원. 그러면 기타 수익은 없으니까 유효총수득 얼마일까요? 9천.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되잖아. 영업경비는 유효총수득의 30%. 요 9천의 30%. 그럼 9천의 30%는 39, 27인가요? 잘 계산도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700.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순용업소득은 얼마일까? 6,300. 이렇게 풀면 정직하게 푼 거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풀 필요 없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하죠. 9,000 곱하기 0.7. 왜 0.7일까?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30이면 요거 70이겠지. 됐죠?
그럼 이 문제, 이 정도가 제가 실제로 말했잖아요. 평가사 시험에 2년 전에 나왔다고. 1분 안 걸립니다. 어떻게 1분 걸립니까? 1분 안 걸리지. 이거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나왔는데 순수익만 구하면 되네. 그렇지. 요거 할 때 무슨 1분 걸려요? 안 걸리지. 요거, 여러분 프로필 분들은 금방 알아. 1억? 9천이고, 9천에 70%네? 그럼 6,300이네? 6,300이면 10이면 6.3%네? 그거잖아. 6,300. 6,300이면 63%입니까? 6.3%입니까? 6.3%. 이게 6억 3천이면 63%야. 6.3%잖아. 6.3%. 이게 답이라고, 여기 답. 이 정도가 계산. 그러니까 이 정도를 벗어나버리면 힘들지만, 이 정도 우리 시험에도 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죠, 하나? 자, 그럼 요거 계산 문제는 이제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2고, 대부 비율이 여기 60% 0.6이고, 저당 상수가 0.1이다. 이렇게 주겠습니까? 3개를 주면 3개로 곱하라는 건데? 그죠? 우리한테는 좋겠지만 이렇게 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엇을 안 주냐면, 부채 감당률 안 줘.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안 주고, 자, 요거. 자, 그러면 수익하는법에서 한원율 계산 문제 나왔다. 부동산 가격 딱 나오는 순간, 이 공식. 일본 공식 이용한다. 자, 이제 한원율 구하는 건 두 번째 볼까요? 부채 감당법이 나올 거니까, 부채 감당법.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채 감당법. 그 부채 감당법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아주 친절하면 자료를 주면서 부채 감당법으로 한원율 구하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고 자료를 주면서 한원율을 건다고. 근데 자료에가 부동산 가격이 없어요. 한원율 구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부동산 가격이 없다. 그럼 저 일본 공식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자료에 저당 상수가 나왔어요. 저당 상수가.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뭘까? 부채 감당법이겠지. 부채 감당법. 그럼 여기 부채 감당법을 한원율 구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이제 자료가 이렇게 주겠죠? 어떻게 주냐면 순용업소득이 1억이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순용업소 1억 계산하기 좀 곤란해. 순용업소 1억 5천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1억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융자 비율이 또는 저당 비율이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 60%다.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지분 비율 40, 융자 비율 60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 상수가 0.1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면서 한원율 구하라겠어요. 그럼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저당 상수 나오고 융자 비율이 대부 비율이고 순용업소다가 원리금 상환액이 좋습니다. 그럼 이건 부채 감당법이라고. 그럼 한원율은 이제 부채 감당법을 하면 부대저니까 부채 감당률 구해야 되잖아요. 그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야.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럼 부채 감당률은 몇일까요? 부채 감당률은 1.5지, 1.5. 이렇게 나눈 게 부채 감당률이니까. 그 부채 감당률 1.5 곱하기 대부 비율. 부대저에 했으니까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럼 1.5 곱하기 몇이요? 0.6 곱하기 0.1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는 몇 퍼센트가? 9% 아닌가요? 9%. 이렇게 곱하면 9잖아요. 여기 0.9% 이렇게. 이 정도. 자, 이게 한원율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원율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다가 한원율 구하라고 하면 1번 아니면 5번이니까. 부동산 가격 주어지면서 한원율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 주어지면 대부분 요걸 거고. 자, 그러면 요거요. 물리적 투자 그래프법. 이 물리적 투자 그래프법은 이렇게 준다고. 봐요. 그냥 줘, 이건. 토지 비율 40%, 0.4. 토지 한원율 5%, 그럼 5% 이렇게 준다고. 그럼 건물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60%겠지. 토지가 40이니까. 그럼 건물은 0.6. 건물 한원율 10%다. 그러면 여기 10% 이렇게. 그냥 이걸 그대로 주니까. 여기 자료에다 그대로 주니까 그냥. 토지 비율 40%, 건물 비율 60%, 토지 한원율 5%,
건물하는 10% 그냥 준다고. 그러면 2%, 6%, 그럼 몇 퍼센트가? 8%. 이렇게. 되셨죠? 네. 자, 환원율 이렇게. 수익가액은, 수익가액 계산할 때, 수익환원법입니까? 수익가액 계산할 때, 그럼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환원율을 나눈다. 그럼 환원율을 준다고, 시험 문제에서 환원율. 그럼 순수익만 구하면 되잖아요. 자, 책 좀 봅시다. 책 182쪽. 182쪽에 가장 밑에 가면 금융적 투자계략법 나와. 금융적 투자계략법. 그럼 금융적 투자계략법의 마지막에는 종합환원율 가죠. 그냥 종합 빼버리고 환원율 하시면 돼요.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써놨거든. 그럼 여러분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이 저당 환원율이야. 거기 토지 비율, 여기 칠판 봐봐요. 토지 비율 나왔잖아요. 토지 비율 나오면 토지 환원율 나오죠. 건물 비율 나오면 건물 환원율 나오죠. 그러면 금융적 투자계략법은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은 은행돈부터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 저당 비율 나오면, 저당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여기는 무슨 환원율? 저당 환원율이라고,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인데, 저당 환원율하고 똑같은 말이, 이거 똑같은 말이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저당 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저당 상수 밑에다가 저당 환원율을 써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분 나왔죠. 그럼 지분 나왔으면 곱하기 지분 환원율이죠. 지분 환원율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 지분 배당률이라는 소리예요. 지분 환원율하고 지분 배당률이 똑같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들었는데 기억이 없다고,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여러 번 들었는데 기억이 없다. 그게 공부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렇게 끝났고 여기 책 107페이지 한번 봐요. 107페이지. 책 107페이지 가면 그러면 가운데 표가 나오죠? 그 가운데 표에서 오른쪽 수익률 찾아봐요. 수익률에서 세 번째 칸 볼래요? 수익률에서 세 번째 칸 지분 배당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분 환원율이라고 써놨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좀 볼 거냐면 다시 책을 온 상태로 와서요. 저기에 지문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수익환원법은 마무리됐습니다. 182쪽으로 가요. 182쪽. 182쪽에 두 번째 지문 봅시다. 182쪽에 찾으셨나요?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이 높아졌대요. 그러면 요구수익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 높아지면 낮아집니까? 요구수익 지금 뭐냐면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 높아지죠. 요구수익 환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은 요구수익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 그러니까 환원율이 요구수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구수익. 자, 그 밑에는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 OX, X. 환원율과 가격은 반대. 그러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하지. 하락한다. 되셨나요? 자, 밑으로 가서 밑에 두 개 기출지문. 밑에서 두 번째 물리적 투자계략법 나왔습니다. 물리적 투자계략법, 투자계략법이죠. 그럼 뭐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투자계략법이 나오면 무조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라고. 자, 투자계략법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서 두 번째 투자계략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다. 다르고 분리될 수 나왔잖아요. 다르고 있어. 그러면 옳은 말이라고. 자, 그 밑에 갑시다. 금융적 투자계략법. 금융적 투자계략법도 투자계략법이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하지.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다른데 차가 나요. 이렇게 나온다고.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계략법이 나오면 다르고 뭐다? 분리될 수 있다. 자, 수익환원법 마무리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임료 3장 방법부터 해서 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쉬었답니다.